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덕분에 밤사이 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일단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꼭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더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꼭 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측정, 어떠한 평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실제 이제 어떠한 측정, 그 다음에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상으로만 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여유 있게 자세하게 또 즉각적인 질문을 학생분들이 주시고, 제가 또 즉각적인 답을 드리고, 그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알차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영상으로 제가 일방적인 지식을 좀 전달하다 보니 굉장한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아쉽긴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이 수업의 체육 측정 평가를 들으신 분들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알차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하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직접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직접 수업 시간 한번 바로 실습을 해보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누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하고 다시 반복하고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숙지,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몸에 좀 숙달될 수 있도록 좀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제약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분명 영상에서 또 시간도 굉장히 30분이라는 작은 시간 속에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뵙게 되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릴 거고요. 영상 속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또 수업 강의실에서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원래는 지금 3주차의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3주차에 해당되긴 하지만, 우리가 3주차 내용은 체육 측정 평가의 개념과 영역을 통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영상이든 그림이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조금 온라인 영상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양한 지식들, 많은 지식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3주차에 해당하는 그 다양한 측정 방법은 제가 강의실에서 뵐 때나 또는 또 영상 중간중간에 또 흥미로운 뭐 측정 방법이 있거나, 또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졌지만
또 그런 내용 말고, 알려진 내용 말고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굉장히 신뢰도,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간단하게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4주차 실제 우리가 인체 계측, 그리고 인체 계측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시간,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 좋은, 그 다음에 정답과 가까운 내용을 많이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잘 전달이 됐고요. 물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셨고, 또 그 중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넣어서 잘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물론 뒤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먼저 측정을 할 때 꼭 고려돼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몇 번 들으셨겠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타당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도. 모든 측정 평가를 진행할 때는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 연구는 보통 논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분명하게 석사 과정, 그 다음에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때 항상 하는 게 이제 꼭 논문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보거나, 그 다음에 내가 논문을 쓸 때 어떠한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꼭 고려돼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얼마나 내가 확보했는지, 그것이 좋은 연구, 좋은 과학적 연구 또는 좋은 논문이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타당도가 무엇인지, 신뢰도가 무엇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당도는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하면 측정의 진실성입니다. 측정의 진실성. 좀 말이 아리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측정을 왜 하나요? 어떠한 것을 내가 궁금해서 이 측정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말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 나는 어떠한 변인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과의 관련성이 정말 높은지, 그렇죠. 측정을 하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보기 위해서 이 측정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측정 방법이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과 관련성이 적다고 하면, 낮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측정을 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과의 관련성이 정말 높은지,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말 이 측정 방법이 정확한지. 자, 다시,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이 측정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가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측정의 진실성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교재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근육량, 체지방량, 체성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절대 표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골든 스탠다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뒤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피드를 측정하고 싶은데 뭐 말도 안 되는 근력 측정 방법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그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뢰도도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측정의 일관성입니다. 측정의 일관성. 이 측정의 일관성이라는 의미는 반복 측정을 해도 그 측정 값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서전트 점프 또는 버티컬 점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측정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m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측정했더니 또 1m 20이 나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세 번째 측정을 했더니 또 80c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 값이 일관성이 있을까요?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했는데 이 두 데이터 또는 세 번, 네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된 데이터 값이 일관되게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자의, 우리가 검사를 받는 피검자 또는 대상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검사를 직접 진행해 주는 사람은 검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사자의 신뢰도 또는 측정값의 신뢰도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지가 신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지방 또는 근육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킨폴더 캘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테고, 지난 시간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슬라이드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복부의 피부를 이렇게 최대한 겹쳐서 그다음에 그 두께를 측정하는 이 캘리퍼가 있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량 또는 근육량을 측정하는 게 정확할까요? 자, 인바디는 한 번 측정, 두 번 측정할 때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캘리퍼를 이용해서 사람이 측정하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검사자가 측정을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관성을 최대한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단일 검사자,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표준화된 기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이 피하 지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검사자에 따라서 이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똑같은 사람이 첫 번째 측정하고 두 번째 측정해도 약간의 오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쵸?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얘는 처음 측정하고 두 번째 측정하고 세 번째 똑같은 부위, 똑같은 사람이 측정을 한다고 해도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인바디 측정은 첫 번째 검사하고 재검사를 했는데, 또는 첫 번째 측정, 또 재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걸 떠나서 바로 측정을 했을 때, 동일 시간대에 측정을 했을 때 그 데이터 값이 오차가 클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그거를 저희가 신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논문, 과학적 연구를 할 때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바디도 있긴 하지만,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바디에 비해서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이 보완을 할까요? 또 이게 수업 시간 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즉각적으로 드리고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수업을 또 재미있게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의 제한,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법이죠. 그렇죠? 이제 오차 신뢰도가 떨어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값, 약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또 여러 번이든 측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통해서 평균값을 통해서 최대한 이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길이, 그 다음에 둘레를 체크를 했을 때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측정하게 되면 이 데이터 값의 신뢰도, 검사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 또는 세 번, 뭐 다섯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점, 최고의 데이터 값을 제거하고 나머지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확한 나름 이제 신뢰도가 높은 이런 장비는 한 번 측정으로도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지방량, 근육량 뭐 이런 식으로 체성분과 관련된 걸 측정할 때 이러한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 절대 표준 측정 방법은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런 덱사라고 하는 이 스캔, 바디 스캔을 하게 되면 정확한 체지방량, 정확한 근육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장 타당도가 높겠죠. 내가 보고자 하는 체성분량 또는 근육량,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가장 타당도가 높은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표준값이 되는 건 사실은 이 덱사라고 하는 바디 스캔. 근데 굉장히 딱 봐도 고가의 장비고 이동에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게 이러한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이 770 뭐 모델이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 시리즈 뭐 이렇게 230, 뭐 520, 뭐 530, 570, 그다음에 720, 뭐 770 이렇게 있는데, 이 770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 잠깐 저희가 비치를 했었는데 가격이 한 1,600에서 2,000만 원 사이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물론 230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또한 사용하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실내에서만 설치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얘 또한 물론 있으면 좋지만, 뭐 가장 좋은 건 덱사 장비가 있으면 좋지만 굉장히 고가고 공간적인 우리가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이 장비가 이거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도가 높다.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관련성이 높다. 깨끗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 또한 설치된 공간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우리가 실외나 또 어떤 좀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킨폴더 캘리퍼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높은 타당도는 덱사, 인바디, 이렇게 스킨폴더 캘리퍼 순으로 하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신뢰도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떨어지겠죠.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데이터 값, 측정 값이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다섯 번 정도 해서 이 데이터의 평균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최고 데이터를 제거하고 나머지 평균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신뢰도를 높이고 이렇게 타당도를 최대한, 좋은 연구일수록 타당도가 높고, 좋은 연구일수록 데이터 신뢰도, 검사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과학적 연구, 좋은 연구,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타당도가 높은, 신뢰도가 높은 이러한 장비, 측정 방법들을 선택한다고 하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측정,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항상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든 논문을 쓸 때, 과학적 연구를 할 때 그냥 막 나는 이게 편하다고 해서 이게 돈도 안 들고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나는 이 측정법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심사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측정의 타당도, 신뢰도를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떠한 개념일지 아마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면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양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체육 측정 평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측정 중에서 측정 시 고려할 타당도, 측정 시 고려할 신뢰도를 정확하게 내가 머리에 인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평가입니다. 제가 평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떠한 평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는 평가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 관점 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겠죠. 분명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어쨌든 규준지향 평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라는 두 가지의 평가 방법이 크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세하게 첫 번째 이제 규준지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단어가 좀 어렵긴 되지만, 얘는 쉽게 생각해서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는 무조건 상대평가다. 이건 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체력 수준, 그리고 나의 체력 점수는 나와 같은 나이대 또는 나와 같은 성별 또는 같은 그룹이라고 해서 나와 같은 그룹, 나와 속해 있는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공, 그래서 같은 반 내에서 내 체력 수준, 체력 점수는 양호하다, 때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측정된 이 수준, 점수 데이터 값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규준지향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얘는 절대평가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설정된 기준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 기준, 설정된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혈압은, 그리고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내 친구들 중에서 내 동일 연령대에서 어떤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정상 범위라고 하는 이 설정된 기준, 80에서 120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수축기 유한기 때 80에서 120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에 비해서 어떤지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가이드마다 좀 다릅니다.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측정된 평가는 37.5 정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왔는데, 우리가 좋은 건강 체력이라고 하면 최소한 40.3, 이러한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에 도달해야 되는데 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다시 이해가 가죠.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그룹과 비교하는 상대평가, 나의 체력 수준, 체력 점수는 내 나이대, 나와 같은 성별에서 또는 같은 그룹 내,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 예를 들어서 같은 반, 같은 학교 내에서도 나의 체력 수준은 우수하다 또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준거지향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어떤 우리가 특정한 변인과 관련돼서 설정된 기준이 있겠죠. 정상 혈압은 80에서 120 사이인데 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요 설정된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최대 산소 섭취량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체력 수준,
뭐 요 정도 나이, 그다음에 뭐 10대, 20대 이 나이, 이 정도 특별한 우리가 설정된 이 데이터 건강 체력 기준과 관련돼서 40.3 이상이 되면 굉장히 건강한 체력이다. 뭐 아주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37이 나올 수도 있고 30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지 않다. 우수하지 않다. 이거에 비해서 나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셨죠? 어떠한 우리가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두 가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한 측정 혹시 고려되어야 할 상황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 여러 번 구간을 반복해서 들으신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뭐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책 교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 슬라이드와 현재 이 슬라이드가 우리 체육 측정 평가라고 하는 이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 뒤에 나오는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텐데 사실은 측정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교재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가 어떠한 변인을 보고자 할 때 이 측정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할 거가 아니라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뭐 비싼 것을 할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도록 뭐 예를 들어서 타당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보완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잘 갖춰진다고 하면 좋은 과학적 연구, 좋은 논문, 또 현장에서 실제 좋은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또 평가할 때 굉장히 신뢰도 높게 내가 측정하고 평가한 이런 것들이 그냥 허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 의미 있는 평가다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우리가 공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우리가 숙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숙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간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조금 우리가 30분보다는 좀 오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계측. 자, 인체 계측은 무엇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체 전체 및 또는 일부분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한 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개체 간의 객관적인 형태의 특징. 자, 형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룹 간 또는 그룹 내 비교가 가능하다. 자, 측정 요소로는 살짝 가려지네요. 자, 길이. 우리가 뭐 키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뭐 나의 키는 뭐다. 그 다음에 길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상완골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의 앉은 키가 어떻게 된다. 나의 대퇴골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너비, 뭐 둘레, 모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 자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보통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꼭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손바닥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몸무게는 어떤지 그 다음에 키는 어떤지 길이를 보는 거죠. 상완골의 길이는 어떤지 대퇴골의 길이는 어떤지 하체의 길이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너비 나의 어깨 너비는 어떤지 우리가 ASIS라고 표현을 하죠. 골반대의 넓이는 어떤지 때로는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둘레는 보통 이 사이즈 근육의 사이즈 예를 들어서 하체에서는 허벅지 사이즈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뭐 0cm, 5cm, 10cm, 20cm 이렇게 봐서 특정 근육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둘레를 측정하기도 하고 좀 더 하태로 갈수록 종아리 사이즈를 측정해서 양쪽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체 전체 또는 또 특정 일부분을 체계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형태죠. 이거 뭐 사람마다 당연히 똑같이 생긴 거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폭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들, 일반인 또는 잘하는 선수를 봤더니 보폭의 길이가 어떠한 선수는, 어떠한 일반인은 뭐 1m가 넘었는데 누구는 80cm, 뭐 75cm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뭐 그 길이가, 보폭의 길이가 뭐 좋은 선수들이, 좋은 일반인들이 기록이 좋았더라, 이런 뭐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전통적으로 교재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전통적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러한 너비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 연구, 우리가 논문 이런 데서도 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관절 가동 범위 측정 및 평가가 거의 대부분 꼭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거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란 무엇이냐 하면 각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자,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얼마나 내가 폈다 굽혔다를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절 가동 범위와 유연성은 운동 프로그램에서 기능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움직임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하게 되면 관절 구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한이 있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근육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측정 및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연령별, 그쵸? 뭐 성별, 인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뼈와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육의 장력과 파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육의 크기, 아무래도 뭐 어떤 어깨 움직임 할 때 근육 사이즈가 큰 선수들은 그거에 제한이 있어서 두껍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고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뭐 앞에 1번, 2번, 3번, 4번보다는 인대와 관절낭의 유연성, 그쵸. 아무래도 인대가 좀 타이트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건수술을 해서 얘가 조금 처음에는 그 신장성 또는 신축성이 발휘되지 않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이거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또는 피하 조직, 뭐 연부 조직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뭐 근육, 인대, 건 이런 것들 다 연부 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5번, 6번을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고니오미터라고 하는 이러한 각도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고정팔, 측정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고정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이 고정팔과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팔, 이제 움직임을 측정하게 되는 이 평행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기를 사용하여 고정이 되는 이 기준이 되는 고정팔과 그 다음에 움직임을 측정하는, 실제 얼마나 내가 움직였는지,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뭐 이러한 식으로 어깨 관절에서는 굽힘, 플렉션을 하게 되면 0도에서 180도 사이가 가장 정상이다.
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0도에서 60도. 그래서 이거는 이 기준은 항상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발목 관절을 측정할 때 우리가 발바닥 굽힘이라고 하는 플란타 플렉션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자 당기는 건 발등 굽힘, 우리가 돌시 플렉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는 걸 발바닥 굽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보통 0도에서 50도 가는 게 정상인데 70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50도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너는 기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반대편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한 부위는 30도밖에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반대편과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편과 꼭 비교를 해서 반대편만큼 조금 우리가 반대편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지 또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가끔 이제 반대편도 또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좀 느슨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기준과 항상 일반인 평균치와 비교를 해서 또 평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 측정은 크게 5가지를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렉션이라고 하는 굽힘. 자, 앞으로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빨간 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해서 내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빨간 편이 기준입니다. 중간 겨드랑이 성이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가 이 이제 사진은 수파인 자세,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하는데 스탠딩 자세, 선 자세에서도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한 이유는 서서 하게 되면 팔을 들어야 되는데 팔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허리를 더 뒤로 젖힌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 기준선이 고정팔이 고정이 되는 선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그래서 끝에까지 갔을 때 180도 되는 게 네, 정상 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서 뭐 한 150도 이렇게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상 범위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다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뒤로 젖히는 거, 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뒤로 젖히는 겁니다. 자, 기준선에 비해서 내가 이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약 60도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비덕션. 자, 이렇게 이 기준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복장뼈의 평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팔머리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옆으로 많이 가는지, 자, 일반적으로는 180도가 가장 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하신 분들, 통증 있으신 분들 뭐 제한이 생겨서 뭐 이렇게 120도, 150도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측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회전. 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외회전. 자, 이 기준에 비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젖혀지는지. 자, 보통 90도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준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안쪽으로 내회전 되는지, 뭐 70도가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측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외회전, 피칭할 때 외회전 됐다가 안쪽으로 던지고 거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뒤로는 많이 넘어가는데 자, 안쪽으로 하는 게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들이라고 하는 이 제한의 각도에 따라서 구속이 빠르다,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꿈치 관절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깨 관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네, 어깨 관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플렉션, 굽힘은 이 기준점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구부러지는지 보통 이 각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조금 이 사진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여기가 0도입니다. 펴지는 게 0도 펴지는 거고 얼마만큼 구부러졌는지 이 각도가 이렇게 150도인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폈을 때는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펴졌는지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밖에 안 펴졌다 그러면 뭐 한 30도밖에 안 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이 설명입니다. 요게 기준인데 여기에 비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펴진다고 하면 약 30도밖에 안 펴진다. 다 펴지면 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목 관절입니다. 얘도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굽힘,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구부러지는지, 그 다음에 펴, 익스텐션,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뒤로 젖혀지는지, 펴지는지, 그 다음에 기준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기준에 비해서 이건 좀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자, 교재상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안쪽으로 돌림이 되는지, 프로네이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이 동작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외웠었냐면 프로 선수들이 어때요? 프로 선수들이 화이팅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화이팅 할 때 화이팅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처음에 외울 때 헷갈려서 보통 이렇게 화이팅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네이션을 프로들이 화이팅 할 때 많이 한다 해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덩 관절의 가동 범위 측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기도 하지만 일어난 상태로 해서 이 기준점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들려지는지 120도 그 다음에 익스텐션 마찬가지 서서도 많이 해요. 근데 서서 할 때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질 수 있어서 정말 이제 고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타당도와 관련이 있겠죠. 나는 정말 이 고관절의 엉덩이 관절 힙 조인트의 익스텐션을 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싶었는데 얘가 젖혀진 게 아니라 허리가 더 젖혀서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린하게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린 푸른 자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점에 비해서 얼마나 뒤로 젖혀지는지 이 각도로 체크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에비덕션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얼마나 벌림이 되는지 이 각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덕션 요 수평선을 기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각도가 더 가는지 이제 사진에 제한이 있어서 아마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럴 로테이션 내외전, 외회전 근데 제가 이게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인터럴 로테이션 내외전을 측정한 사진인데 자, 보시면 이 티비아 경고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외회전 모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 단골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자, 경골로 봤을 땐 기준점에 비해서 외회전 됐지만 바깥으로 돌아갔지만 이거 우리가 힙 관절, 지금 엉덩이 관절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힙 관절은 얘가 외회전 될수록 얘는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외전입니다. 자, 무릎에 우리가 티비아, 경골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돌아간 걸 봤을 때 외회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엉덩이 관절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갔을 때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외전.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얘는 내외전 그 경골, 티비아는 이 기준점에 비해서 내외전 됐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은 바깥으로 외회전됐기 때문에 외회전입니다. 우리는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측정 데이터는 얘를 보지만 그만큼 얘도 따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릎 관절로 측정 정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Q 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골반의 이 경사도와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반의 구조상 조금 더 골반이 우리 출산 때문에 골반이 좀 넓다고 하죠. 이 각도가 남자분들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 이 보통 Q각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 또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 선수들의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 비율이 높은데, 그런 이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렉션, 자, 굽힘,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이거는 뭐 엎드려서 푸른 자세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발목 관절들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플렉션, 굽힘, 그 다음에 이거는 배측굴구, 제가 한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사용 안 해서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 펼침, 족저굴곡이라고 표현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기준점들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펴지는지, 보통 여기가 0도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 종아리뼈 머리가 기준이 되겠죠. 수평적으로 바깥쪽 복숭아뼈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가 0도,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펴지는지, 50도가 우리가 기준이라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30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도 30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많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상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재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뒷부분에서 앞부분에 마찬가지로 내외전, 외전, 마찬가지로 얘도 그 정강이뼈 거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큼 많이 가는지, 이게 지금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이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35도라고 하는데, 뭐 좀 발목 손상이 빈번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뭐 50도 가는 선수도 있고 뭐 하는데, 이건 항상 반대편과 우리가 절대 뭐 일반적인 기준도 꼭 비교해야 되지만 반대편과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 이 기준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얼마나 가는지, 이 각도도 많이 측정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안쪽 각도가 크면 클수록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각도가 커지니까 우리가 발목 손상, 바깥으로 스프레인 되는 외전이 되는 내전, 네, 인버전 스프레인 되는 이거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발목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나 평가를 할 때 각도가 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발목 손상에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넘어갔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은 우리가 교재나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굉장히 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분량이 우리가 가이드인데, 우리가 기준인데 한 50분 정도 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부러 뒷부분은 좀 함축돼서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해서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퀴즈입니다.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오늘은 조금 인터넷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첫째 주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오리엔테이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 정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기간이 넘으면 기간이 넘어도 그냥 출석된 걸로 지금 인정을 해드릴 건데, 이번 차수부터는 이제 그러한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9시까지 요 퀴즈 내용을 제출해 주지 않으시면 출석을 안 한 걸로 제가 확실하게 간주를 할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러프하게 좀 여유 있게 제가 융통성 있게 최대한 좀 해주겠는데,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9시 버스 9시 기차인데 9시 5분에 도착했다 그러면 내가 못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9시가 넘어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출석 안 한 걸로 제가 좀 확실하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용입니다.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자, 100m 달리기, 100m 스프린트 테스트, 우리가 보통 초시계를 이용해서 많이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기록, 뭐 좋은 선수들 뭐 9초대, 뭐 10초대, 11초대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기록을 아무래도 초시계로 하게 되면 오차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그 검사 누르는 타임 그 포인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그 0.1초, 0.5초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된 값, 이 타임 기록을 진짜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니면 이 측정한 검사자의 측정한 방법이 정말 제대로 측정한 건지 내가 좀 늦게 눌러서 타임이 좀 늦게 나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출발심을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좀 늦게 누를 수도 있고 더 빨리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사자를 충분히 숙달시킨다거나 해서 이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검사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또 이메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한번 재밌게 고민해 보시기도 하고 이게 앞에 있었던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를 우리가 고려한 퀴즈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퀴즈를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늦어서 최대한 빨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